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시황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자 브리핑을 못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 한번 분석해보고 다음 주 전망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증시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우리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네, 저도 시장을 지켜보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코스닥은 정말 찌질한가. 너무 찌질하죠. 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었다라는 거였고요.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보다 많았죠. 한 52.8%가 올라갔고 코스닥은 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뭐 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코스닥 빼고 그죠? 유일하게 코스닥만 지금 시퍼렇죠. 한숨만 나오는 코스닥이에요. 제가 환율 같은 경우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2월입니다. 2월달은 제가 중기관점에서 올라간다, 롱뷰 계속 말씀드렸었고 빠지고 있었죠. 빠질 때도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1,400원까지 본다. 정말로 1,400원 딱 찍었죠. 1,400원 찍었을 때 제가 환전하셔도 된다. 단기 고점이다. 환전하십시오. 딱 그때가 최고점이었고 빠졌어요. 제가 이때는 이제는 계단식으로 빠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네. 환율 흐름은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서, 글쎄요, 반등 폭이 어디까지 될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내 증시 수급, 우리 코스닥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 쪽으로는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뭐 기관 수급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주포는 결국 외국인들이기 때문이죠. 자, 보면은 5월 10일날 코스닥에서는 IT 부품 이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제약과 스몰캡 쪽으로는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유독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자, 코스닥에서의 시장 지도를 잠깐 볼게요.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반도체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얼마 안 팔았는데 반도체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그날은 기관이 그렇게 팔았어요. 기관이. 보십시오. 반도체 관련 종목도 어떻습니까? 10%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날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났던 이유는 기관이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요 반도체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IT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 나왔다.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 쪽에서의 이제 주요 뭐 AI라든지 HBM 관련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주요 종목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나마 견조한 편입니다만은 코스닥 쪽은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그죠? 보면서도 정말 한숨만 나온다. 아쉽죠. 삼성전자도 호시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썩 좋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삼성전자 주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도 좀 답답하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다시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이닉스도 호시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느냐? 아니죠.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는 한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쉽죠. 자, 코스피 쪽으로는 수급이 괜찮았는데 금융섹터가 좀 괜찮은 흐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자, 수급상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오른쪽이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의 없어요. 그죠? 안 좋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차트 잠깐 보시면은 수급을 잠깐 볼 거예요.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닥을 봅시다. 자, 코스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자, 기관은 볼 필요 없어요. 기관은 뭐 원래 계속 매도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 보십시오.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계속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들어오질 않아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버린 것 같아.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느껴지죠? 반면에 코스피는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코스피는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수 흐름이 좋은 거죠. 작년 하반기에 코스피 쪽 수급 어땠느냐? 안 좋았어요. 지금의 코스닥과 비슷해요. 어땠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 거고 사면 올라갑니다. 제가 기관 수급을 안 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관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운용사들이 있죠. 펀드 매니저 많은 펀드 매니저들 있고, 이런 기관이라고 하면 소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주체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투신, 금융투자, 보험, 은행 뭐 되게 많아요. 사모펀드 되게 많습니다. 얘네가 다 경쟁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걔네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수익 챙기기 바쁜 거예요. 단타로. 물론 이제 중장기로 꾸준하게 가는 펀드도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그 외국인들 자금들은 주로 뭐냐? ETF 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죠?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꾸준히 들어오고 꾸준히 빠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계 펀드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압도적인 자금 규모를 가진 펀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은 방향성 가지고서 배팅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기관 수급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관은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냥 계속 단타예요. 실적 발표 나오면 팔고, 그죠? 예. 좋은 실적 나와도 팔고, 계속 단타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수급이 우리 코스닥은 정말로 별로다 하는 거 그죠? 네. 코스닥 외국인 수급은 최악.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결코 쉽지 않다. 외국인들 얘네가 꾸준히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사실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좀 안 좋았었잖아요. 예, 원달러가 떨어져야지, 원화가 안정돼야지만이 외국인들 수급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예, 좀 빠져야 되는데 글쎄 지금 또 지지를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 이제 이슈 볼 건데요. 주말 동안 연 뉴스에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다 관세를 기존 25%에서 이제 100%까지 인상을 한다. 그랬더니 중국은 또 보복하겠다. 자, 무역전쟁 조짐이 이미 뭐 아직도 계속 트럼프 시절 때부터 무역전쟁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또다시 지금 또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모든 수입자의 2.5%의 세금을 이미 부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별도로 25%의 추가 관세를 이미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또 100%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얘네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25%, 그러니까 빡센 관세를 붙여놨다 보니까 이미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서 지금 뭐 거의 진출도 못한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100%도 인상하겠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비아디에서 나왔던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470만원 정도래요. 가격이 진짜 싸죠. 물론 소형 전기차이긴 한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격대가 낮은 GM의 전기차는 얼마? 2,700만원 정도다. 세액 공제를 받아도.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이 상태로 여기서 관세를 붙여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미국 전기차보다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옛날부터 뭐 LED 때도 그랬고, 태양광 산업, 전 세계적으로 한참 뜨고 있는 산업 있잖아요. 중국이 진출만 하면은 그 생태계는 무너졌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LED, 그죠? 네. 많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화학적으로도 많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중국은 아무튼 중국만 들어왔다고 하면은 단가를 후려쳐버리니까 판매가를, 예,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려가 많았어요. 우려 목소리가 많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옐런도 어떻게 됐습니까? 4월 달에 중국 방문해가지고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당연한 거예요. 다들 뭐 각자 자국 산업을 지키고 싶어 할 테니까, 보호하고 싶어 할 테니까. 네. 이미 또 지금 이미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올리도록 지시한 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갈등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보복하겠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당장 지금 바로 시행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좀 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장 월요일날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조금 투자 심리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에서 100% 인상 방침,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4배 인상 방침 관련 기사 캡처해놨고요. 중국이 보복하겠다. 그죠? 네.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 한국차도 초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자, 이것 없으면 AI가 안 돼. 머스크도 인정한 존재가 바로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주, 전선 변압기 뭐 이런 관련주들, 네, 호황이다. 완전 초호황이죠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센터로 이제 그러니까 변압기 왜 필요하냐면 AI랑 무슨 연관이 있냐면 근데 기본적으로 AI를 제대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 수요가 그죠? 네. 기존에 상상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마침 또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사이클도 도래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변압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머스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머스크가 인정한 존재감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좋습니다. 마침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업황이 너무 좋다. 업황이 너무 좋다. 이것도 주말 동안 나온 뉴스인데요. 기재부가 10조 원 이상을 반도체 금융지원책으로 푼다. 호재죠. 네. 안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반도체 제조 후공정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HBSP를 주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를 방문했대요. 일단 월요일날 뭐 얘는 뭐 급등이 나오겠죠, 그죠?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초가부터 갭상승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생태계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준비 중이다. 여튼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이제 관련 기사 캡처해놨고요. 자, 금요일 기준 우리 국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코스피가 이제 이 볼벤 근처이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탄력이 둔화가 되죠. 예. 그러니까 볼리저밴드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볼벤은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한 지표고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볼벤 상단 내지는 하단 밑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확률 자체가 낮고 또 그게 유지가 될 확률도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없죠. 100%는 없죠. 뚫고도 올라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맞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돌파했다가도 밀리고 터치했다가도 밀리고 그죠? 네.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코스피는 볼벤 상단 부근이기도 하면서도 여기 전고점 이기 때문에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분봉 흐름을 살펴본 결과 분봉 흐름은 아직까지 양호하더라.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많이 빠지는 게 있고 적게 빠지는 게 있는데 당연히 적게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저항대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네. 많이 빠지는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고요. 적게 빠지는 거는 매물 수화가 어느 정도 조금씩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서 많이 빠지는지 적게 빠지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자, 우리 반면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찌질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이제 선 그어놨어요.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매물대도 하나 있고, 저항대가 있고, 정선이 있고, 또 이렇게 수평 정선도 있는데, 여기를 좀처럼 돌파를 못해요. 그죠? 계속 두드리긴 했었거든요.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금요일 주가는 너무나 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호재가 나와서 반도체 쪽 호재가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흐름이 당연히 좋고요. 다만 둘 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셔라. 네, 너무 무리한 투자는 좋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항대 돌파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참고하시고. 자, 미증시 분석입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여전히 Fear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는 Fear예요. 목요일 기준으로는 Fear고 금요일 기준으로는 이 뉴트럴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미증시가 정고점 부근에 있는데 계속 Fear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4월 달까지 있다가 4월 달에 급락을 했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그죠? 한참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그리드였어요. 이때 주가 수준에서는 계속 그리드 아니면 익스트림 그리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동안 피어였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지표, 스탁프라이스 스트렝스가 계속 익스트림 피어였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산정되는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Fear를 유지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결국 뭐다? 양극화 현상이 심했었다. 즉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들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예. 가는 놈만 가고 일부만 가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국채금리는 지난번에 고용지표 발표했었던 날 급락을 했고, 근데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있죠. 슬슬 또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급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증시의 호재, 저번에 고용지표와 같은 호재가 나오게 되면 국채금리는 거의 뭐 확실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이게 지금 4월달. 4월달, 이게 이제 5월달인데, 실제로 이제 4월달에 증시 빠지면서 국채금리도 많이 빠졌죠. 그죠? 근데 이미 국채금리는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증시도 어땠어요? 증시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국채금리가 대충 뭐 4.3%대, 4.4%대, 이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 이 정도, 네,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위협이 안 되더라. 투자자들이 크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4.4%대 넘어가면서, 어때요? 많이 부담을 느꼈었다. 네, 시장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또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페드워치, 이거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컨센서스가 기존에는 이제,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3회였었는데, 그게 급격하게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서 1회로 줄어들었다가, 이제는 다시 2회로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죠? 네. 1회에서 다시 2회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첫 금리 인하가 9월달로 나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는 12월로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3회 금리 인하에서 4월달에 한번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한번 급격하게 조정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1회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실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3회에서 1회에서 이제 2회로 2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좀 그래도 한번 투매가 나왔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은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왜냐면 지금 레벨은 지금 그 미증시가 여기 있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레벨은 뭐예요? 금리나 컨센서스 3회예요. 3회. 이 레벨은 3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3회 글쎄요. 이게 또 언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다. 자, 이번 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주 경제 지표 매우 중요하죠. PPI 있고요. CPI 있습니다. 네, PPI와 CPI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죠. 가장 중요한 거는 CPI가 되겠고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건데 원래는 CP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PPI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만 PPI가 먼저 나왔어요. 네. 보시면 지금 컨센서스를 잠깐 보게 되면은 컨센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코어, 그러니까 근원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전월 대비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요. 지금 요거는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살짝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어쨌거나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죠?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 악재로 작용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날 23시에 파월 연설이 있는데 참고로 지난 그 5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그 결과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노비시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었었죠. 네. 파월이 그때 갑자기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고용 둔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조건으로 고용 둔화. 자, 여기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물가만 얘기했었어요. 금리 인하 조건으로. 근데 갑자기 이때 고용 둔화하면 금리 인하 내릴 수 있다. 갑자기. 그랬더니 다음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비농업 고용. 근데 고용지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비코제가 나왔던 거죠. 큰 호재가. 그래서 증시가 완전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연설 내용도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자신감. 이거잖아요. 했제 그랬제. 내 말이 맞제? 하면서 나는 여전히 고용에 대해서 뭐 둔화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예상한다. 물가 잡힐 거라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 할까 했죠.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시장에는 나쁜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시장의 우호적인 내용 예상. 네. 이제 CPI가 관건인데 CPI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4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했어요. 그죠? 네. 참고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5회 연속 컨센서스 상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컨센서스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CPI도 100%는 없잖아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CPI도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현재 근데 다행히 컨센서스 자체는 좋아요. 컨센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어 전월 대비 낮게 나오고요. 그죠? 코어 지금 전년 대비도 낮게 나오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헤드라인도 전년 대비 낮게. 그리고 헤드라인 전월 대비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너무 좋게 잡혀 있어요. 현재. 네. 너무 좋게 잡혀 있다. 근데 마침 이제 이거 저 유로 해놓으니까 올려드렸던 건데 저도 이제 아는 지인한테 받은 거예요. 스탠다드 차타드의 한 수석 외환 전략가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CPI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석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자신감에 충격을 받았다. 본인이. 파월이 그 당시에 주택 비용 하락이 시간이 지나면은 CPI에 이제 이 주거비 들어가잖아요.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거든요. PC에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CPI는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정확한 비중이 얼마더라? 까먹었다. 잠시만요. 정확한 비중이 얼마냐면 CPI에는 이 주거비가 거의 한 35% 헤드라인에는 네. 헤드라인 CPI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어디 갔어? 미안해. 다시 네 이렇게 헤드라인 CPI에는 약 35%, 코어 CPI는 약 45%. 그러니까 주거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반면에 PC는 얼마 안 돼요. 네. PC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거비 관련해서 파월이 주택비용 하락이 시간이 지나면은 근원 인플레이션 낮출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가가 주거비용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낙관적인, 그러니까 파월의 말대로 될 거라는 어떤 낙관적인 근거를 발견했다. 네. 그래서 CPI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컨센서스도 낮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지금 여기 제로 엣지, 이게 이제 많은 그 경제 관련 유명한 어떤 채널이에요. 미국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채널입니다. 유료예요, 유료. 자, 주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는 다음 주죠. 다다음 주 5월 23일 날 발표되는 거라 당장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다만 참고하실 것은 뭐다? 컨센서스가 좋다. 다른 M7 기업들에 비해서는 컨센이 꽤 잘 나와 있다. 그죠? 다른 기업들은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 다 숫자가 낮게 나왔었거든요. 네, 엔비디아만큼은 지금 숫자가 높게 나와 있죠.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요건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CPI 컨센서스랑 비슷한 부분이 요거죠. 0.14. 그죠? 네. 헤드라인 요건 이제 MOM입니다. MOM 전월 대비 CPI가 헤드라인 CPI가 지금 0.14 나온다. 근원이 0.3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잠깐 다시 보면은 여기 보시면
네. 헤드라인 MOM 같은 경우 0.3으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아, 헤드라인 아니야. 헤드라인 여기죠. 0. 헤드라인 MOM 어디 갔니? 헤드라인 MOM 여기죠. 0.4 나오죠. 헤드라인 여기서 0.4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얘는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0.3이 나오고 있고, 0.14가 나오고 있고, 코어는 0.3이 나오고 있는, 그죠? 근데 어쨌거나 0.13만 정말 나와주면 정말 땡큐긴 한데, 한때 이게 클리브랜드 여는 이 데이터가 한때 되게 잘 맞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건데, 아래는 코어고요. 아래는 YUY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고요. 요거는 전월 대비다. 네. 숫자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부정적 매크로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 안 된다. 미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긴장 늦춰서 안 됩니다. 네. 결국 데이터가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고용지표가 한 번 잘 나온 거예요. 5번 연속으로 안 좋게 나오다가 딱 한 번 잘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로 지금 시장이 한 번에 전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죠? 분명히 조금 무리 좀 과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 네, 겨우 한 번 잘 나온 걸로 원래 지표라는 것은 항상 연속성. 왜 연준 위원들도 얘기하잖아요. 파월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똑같아요. 걔네들이 항상 말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는 건데 걔네들도 신이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지표 한 번 발표된 거 가지고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컨빅션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다. 겨우 한 번 잘랐을 뿐인데. 네. 그래서 이번 CPI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 비농업 의용도 5번 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했던 지표고 이번 CPI는 4번 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했던 지표란 말이에요. 그쵸? 그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들 걱정하면서 지켜볼 거란 말이지. 지난번 비농업도 그랬고. 근데 이게 만약에 컨센 하이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CPI마저도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번 CPI가, 여기, 어디 갔어? 네. 4번 연속 상회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컨센 부합, 뭔가 부합만 해도 낮은 거잖아요. 지금 전월 대비 떨어진 거잖아, 드디어. 그죠? 부합하거나 혹은 낮게 나온다면 일단 정고점 돌파 시도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한 번 더 시장이 한 번 더 환호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증시 분석인데요. 지금 뭐 꾸준히 제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장하지도 않고요. 3월 달에 미증시 올라갈 때 반등 시에 쇼뷰 말씀드렸고 4월 달에도 제가 계속 쇼쇼거렸죠. 60일선 이탈할 수 있다. 적중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어. 정말로 급락을 했죠. 쇼뷰가 제대로 적중을 했죠. 나스닥이 121선 이탈했을 때는 제가 찐바다 식었다. 이제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21선 돌파 나온다. 다 맞췄죠. 네, 다 맞췄어요. 그죠? 그리고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수요일날도 여기서 제가 정고점 부근이라서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패턴상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염두에 둔다. 혹시나 더 올라갔죠. 그죠? 그때까지 아니어도 분명히 지금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증시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시장의 방향성, 확률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을 잘 보면 어떻다? 해외 선물에서 수익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네, 높아진다. 그래서 저희 보면 이거는 뭐 제 리딩 기준으로 작성된 수익률 현황입니다. 과장도 안 하고 거짓도 없습니다. 이는 그대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 월 단위로 보게 되면 손실했던 적이 하나, 둘, 셋, 4번인 거죠, 지금. 22년 10월 달부터 4번 손실이 났고, 손실 폭이 컸던 것은 지난 3월 달. 네, 3월 달에 한번 좀 컸었고요. 이때 만기 때문에 털린 거예요, 만기. 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했는데, 결국 제 방향성을 맞았어요, 숏이. 방향성을 맞았는데, 만기 때문에 억울하게 좀 털렸던 게 있었었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4월 달에 대박 수익이 났고요. 5월달도 지금 큰 방향성 한번 잡으려고 지금 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익금은 1배수 적용 기준입니다. 1배수라는 것은 제가 회원님들께 뭐 한 계약 매수하세요. 그럼 회원님들이 그냥 이제 한 계약 똑같이 한 계약 샀다. 그럼 1배수.
근데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2배수, 3배수, 4배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금에다가 곱하기 2, 3, 4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 투자금에 맞게 배수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5월달에 제가 원래 제 뷰가 5월달에, 그러니까 4월달은 롱뷰였었고, 그러니까 숏뷰 이외에 롱뷰였었고, 5월달에는 반등시 숏뷰였었거든요. 5월달은. 네. 숏뷰였는데 제가 아직 숏은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숏은 안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보면서 숏을 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 걸 보고 나서 지금 관망으로 바꿨죠, 지금. 네. 현재 우리 유로방은, 무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롱을 잡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숏을 잡기에는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 말이지. 현재 무포인데, 관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갑자기 고용지표 언급을 꺼내고 나서,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던 거죠. 컨센서스 하회로. 그죠? 네, 그러니까 파월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달부터 QT가 축소가 됩니다. 그죠? 네, 제가 분명히 그때 FOMC 회의에서 QT 축소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 사실 시장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더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네. 기존에는 600억 달러만 이제 그 QT를, 그러니까 600억 달러 축소였었는데, 이제는 250억 달러만 하겠다. 그러니까 상환을, 만약에 100억 달러다. 이번 달에 국채가 1000억 달러라고 합시다. 1000억 달러의 국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원래는 600억 달러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 400억 달러를 재투자, 다시 국채를 매입하는 쪽으로 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250억 달러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 750억 달러를 재투자한다. 즉 750달러가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400억 달러 들어오던 게 이제는 750억 달러 유동성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국채 매입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결국 유동성 공급이 종전보다 더 증가하는 거지. 다만 이건 6월부터 축소가 된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시장은 원래 미리 선반영되는 게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발표됐었던 이 내용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거기다가 3분기 Q&A 재무부의 발표로 나온 이 내용도 너무나 좋았죠. 그죠? 3분기는 2분기보다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 된다. 왜? Q&A 제출 문건을 살펴보니까 여기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여기 이제 1분기고요. 여기 이제 2분기인데 이게 지난번 1월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이제 2분기 때 이게 마이너스 나오죠. 이거는 신규 발행보다 상환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신규 발행이 많아야 국채 공급이, 그러니까 시중에 국채 신규 공급이, 신규 매입이죠. 예. 그러니까 순 발행이 많아요. 발행이 많아야 되는 거야. 발행이 상환보다 많아야 이게 순상환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 이제 돈이 도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2분기에 나왔던 거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상환하는 게 발행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여기 순상환이었잖아요. 아니, 순발행이었잖아요. 플러스. 2분기 때는 순상환이었다. 그래서 제가 4월달부터 순상환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순상환이기 때문에 4월달에 시장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빠졌죠. 적중했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3분기부터는 다시 이 순상환이 순발행으로 바뀝니다. 그쵸? 3분기 몇 월부터예요? 7월달부터잖아요. 네, 7월부터는 다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6월부터는 QT가 축소가 되고 7월, 빠르면 7월부터는 어떻다? 네, 유동성도 마찬가지 재무부 관련 호재로, 국채 발행 호재로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매크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6월달, 7월달은 매우 긍정적이다. 거기서 차트 분석, 차트까지도 만약에 정말 이쁜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6월, 7월 달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상승장을. 자, 지난 5월 8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고점 부분이라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추가 상승 염두에 두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차트 보시면 여기 이날이에요. 이 음봉 나왔던 날. 이때 제가 여기 형광색 시그널과 검은색 시그널을 제가 만들었는데 과거 패턴 체크해 보니까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고.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또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결국 올라갔어요. 제 예상대로. 그죠? 적중했고.
이제 5월 12일 지금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 진짜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견조한 흐름이에요 지금. 맞죠? 너무 견조한 흐름이다. 위험성이 큰 거는 맞아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박입니다 완전. 지금은 지금은 되게 상당히 리스키한 구간이고 도박성이 짙은 구간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는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정말. 네. 급등 아니면 급락이다. 정했죠? CPI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고점 돌파 아니면 급락이다. 자, 나스닥 100지수 하락 추세선은 넘겼습니다. 이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했어요. 그죠? 네. 주봉 시그널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봉 시그널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현재의 주봉 이 나스닥 이 주봉 시그널 보시면 형광색 보이십니까? 네. 이 형광색을 기준으로 볼 건데 지금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 형광색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 형광색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형광색이 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별로 없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비슷한 구간인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두 개씩이나 나왔어요. 작년에 하나 나오고서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 나오고 바로 급락이 나오고요. 그 전에 2021년도는 이때는 뜨고서 쭉 올라가네요.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20년도 이후, 자, 이때는 무슨 장세? 유동성 장세.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리는 장세였었죠. 그죠?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아무튼 그래서 이 형광색이 나오고 더 올라갔다. 네, 참고하시고.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더 올라갔어요. 형광색도 더 올라가고요. 그쵸? 또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 패턴이 잘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때 형광색도 더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또 올라가죠. 네. 쉽게 나오는 패턴이 아닌데 다 올라가요. 자, 여기서도 형광색 뜨고 급등이 나오고요. 여기 형광색 뜨고서 한번 세게 조정 받았어요. 3주 동안 조정 받고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조정 받고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형광색이 두 개 나오고 나서 다음 주에 조정 받았어요. 꼬리 길게 달리죠. 이 정도면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건 급락입니다. 급락.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그쵸, 여러분? 네. 맞죠? 그리고 형광색 뜨고서 다음주 급등, 형광색 뜨고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뚜렷하게 이 시그널만 봤을 적에는 야, 오를 확률이 높은데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좀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이때 보면은 이거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진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CPI 지금은 그냥 CPI에 따라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차트상으로 예측하는 게는 지금 좀 한계가 있다. 근데 그냥 제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잘 보세요. 지난번에 매크로 악화가 되면서 어쨌거나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오면서 주봉 기준으로 장대음봉이 나왔죠. 장대음봉의 이 시초가, 고가는 제가 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죠? 자,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꽤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고점을 꽤 멋있게 벗어났죠? 여기를 꽤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S&P는 뭐 완전 엄청 좋았죠. S&P는 진작에 여기를 돌파했어요. 짱대음봉을. 그쵸, 여러분? 네. 다우는 볼 것도 없고요. 맞죠, 여러분? 나스닥이 살짝, 나스닥 종합지수도 괜찮게 넘어갔고, 나스닥 100지수만 이제 살짝 걸친 상태인데, 이 정도면 이제 나스닥과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넘겼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짱대음봉은 넘겼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악재가 나오면, 보통 짱대음봉이 나오는데, 악재가 나오면, 우리가 주식할 적에 장대음봉이 나왔어. 악재로 인해서. 근데, 나중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짱대음봉 이 고점을 돌파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 짱대 음봉의 고점을 넘기는 거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뭐 100%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당장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은 잘 보세요. 과거에 짱대 음봉을 넘겼을 때, 자 짱대 음봉을 넘기고 짱대 음봉의 고점을 넘겼을 때 어떤 상승이 나는지, 어떤 흐름이 나는지 보십시오. 여기도 짱대 음봉을 넘겼을 때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짱대 음봉 여기도 보세요. 짱대 음봉, 주봉, 짱대 음봉을 딱 넘기니까 상승 나오고. 그죠? 네. 맞죠? 100%는 없어요. 여기도 짱대 음봉을 넘기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호재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깨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왜 안 되니? 예, 이런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적에 지금 나스닥은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일단은 강한 건 맞다. 네. 솔직히 강한 건 맞다. 만약에 이번 주 기준으로 여기서 꼬리가 길게 달렸다면, 네, 꼬리가 되게 무섭게 달렸다면 이거는 숏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음 주 CPI고 뭐고 간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꽤나 잘 버틴 거죠. 그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자 고점이잖아. S&P를 볼게요. S&P를 보시게 되면 여기 설명 적어놨는데 볼린저 밴드를 일단 지난주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이게 화요일날 살짝 터치하고 빠졌죠. 다음날 터치하고서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터치하고 빠졌어. 볼벤에다 저항을 받은 거죠. 근데 다시 재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아래 꼬리가 이쁘게 달려요. 즉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에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근데 보통 제 경험상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벤에서 저항을 볼린저 밴드의 주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담이 느껴지는 건데, 이거 여기에 닿고서도 지금 음봉인데 이렇게 제한적인 조정을 받은 음봉이잖아요. 캔들의 모양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지금 S&P 과거 차트를 보세요. 잘 봐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아래 꼬리 달리죠. 상승형 음봉이죠. 또 올라갑니다. 그죠? 네. 또 올라가고. 자, 여기서 몸통이 조금 있죠? 이거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조금. 그죠? 네. 잘 보세요. 자, 몸통이 좀 있고, 이제 아랫꼬리가 아랫꼬리가 별로 없는 음봉, 빠지고. 짱대 음봉, 빠지고. 여기도 몸통이 거의 없는 음봉, 빠지고. 여기도 연속으로 아랫꼬리 별로 없죠. 여기 몸통이 긴 음봉 나오죠, 빠지고. 네. 여기도 윗꼬리 길죠, 빠지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상,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는 음봉의 모양새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빠질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볼린저 밴드에 짱대 음봉 나오죠. 빠지고. 네. 빠지고. 여기서도 몸통이 길죠? 빠지고. 맞죠, 여러분? 물론 몸통이 있어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없어요.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도 더 올라가기도 해요.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상. 확률이 몸통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캔들 모양이 안 예쁘면 빠짐 확률이 높은데,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적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음봉은 되게 좀 괜찮은 음봉으로 칩니다. 아셨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아래꼬리 달리는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돌파하고 밟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무리적 없다. 단기 고점인 건 맞다. 부담스러운 것도 맞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괜찮다. 기술적으로 괜찮다. 네. 그리고 구름대의 돌파 후 지지. 네.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주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도 짱대 음봉 돌파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명히 좋아요. 아마도 CPI 컨센도 좋고 하다 보니까 CP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무서운 거죠. 만약에 숫자가 안 좋게 나오면 급락입니다, 이거. 그리고 다우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다우 보시면, 다우. 뭐가요? 다우가, 와, 얘 진짜 지금 미쳤어요, 다우가.
5일 연속 지금 양봉입니다. 네. 5일 연속 양봉이고 아주 매우 강력한 저항대에도 진입을 했어요. 그죠? 야, 이거 다우 지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우가. 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과거에 제가 다우 시그널을 이제 체크해봤는데, 자 봐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랑 이 뭐 에메랄드 녹색 같은 거 이런 거 하늘색 요것 좀 떠 있죠. 과거에 이 시그널이 떴을 때의 다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때 보시면은 이게 뜨고서 좀 더 올라갔다가 한번 급락해주고, 네, 또 올라가죠. 뜨고서 또 한번 급락했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할 때 뜨는 게 맞아요, 확실히. 웬만하면 잘 안 뜨는데 정말 강할 때 뜨는 거예요. 이때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음봉 한번 나왔다가 또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이때도 한번 밀렸다가 또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그널들 최근에 2023년도부터 보여진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급락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긴 하는, 음봉이 나오긴 하는데, 분명히 음봉이 나오긴 합니다. 음봉이 나오긴 하는데 한 번 더 올라가더라. 그죠? 봐봐요. 네, 이때도 음봉이 나오고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음봉이 나오고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음봉이 나오고서 짱뜨문 나왔죠? 또 올라가고, 짱뜨문 나왔죠? 또 올라가고.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다우가 음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 꽤 두꺼운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저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확률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죠. 예. 이해되시죠?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떴죠? 음봉 나왔죠? 더 올라가죠. 그죠? 예. 음봉 나오고 또 올라가죠. 여기도 보게 되면 나오고서 음봉 나왔죠? 반대로 또 나오죠. 예.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죠.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과 이 하늘색 같이 떴을 때, 두 개가 같이 출현했을 때 보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확률상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오를 확률이 높더라. 물론 이게 최고점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최고점이 될 때도 분명히 있다. 이때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죠. 2020년도면은 과거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떴죠? 빠졌다가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빠지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죽지 않는 추세, 매우 강한 추세에서 뜨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우가 조정받게 되면 나스닥이나 S&P도 같이 조정받겠죠, 확률상.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인 다우가 빠지긴 하더라도 그대로 원웨이로 꺾이진 않을 수 있다.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나스닥과 다우, S&P에서 보여준 추세는 쉽게 나오지 않는 매우 강한 추세임에는 분명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추세 아닙니다, 이거. 그죠? 매우 강하다. 물론 이제 이 끝이 여기서 신고가로 갈지, 아니면 뭐 살짝만 올라갔다 빠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결국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